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28일에 한국판 뉴딜 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지난 9월 3일에 한국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할 때 마이너스 35%까지 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4일이죠. 그때 10% 안팎에서만 손실 보전 위험을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날 영상에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한번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찍어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10% 정도만 손실이 보존되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책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그곳에서 수익이 난다. 이거는 재테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 펀드에 5년간 20조 원 정도가 일단 투자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10% 내에서 또 손실을 보존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또 이만한 조건은 없죠. 그래서 임기 내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이 한국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또 2차 발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안 보셨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고 민간 뉴딜 펀드가 있는데 앞에 꼭 정책자가 들어가야 정부 자금도 투자되는 거고 10% 안팎의 손실 보전도 되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고 투자하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민간에서 하는 거 있죠. 거래소에서 BBIG 뭐 이래가지고 발표한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뭐 말만 그린 뉴딜이지만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또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손실 보전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구나 싶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 2회차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의 그 투자 범위 요거를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20조 원을. 사실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첨단 자동차, 로봇, 항공 우주,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팜, 친환경 소비재, 진짜 사실 건강 진단도 있죠. 맞춤형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그린 뉴딜에서 보면은 환경 개선, 환경 보호, 차세대 치료, 능동형 조명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좋다 싶은 거는 무조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 안 속하는 것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정말 괜찮다 싶은 거는 다 집어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어떤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마치 정부에서 뉴딜 펀드로 투자할 기업을 선택했다 하면서 종목을 쫙 찍어주는 이런 뉴스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봤고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종목을 딱 찍어서 발표한 사실조차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드론, 위성사업 이거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드론 관련주랑 위성 관련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정부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번에 발표한 이 범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11월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뉴딜 펀드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 거다 이게 미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선침해를 해서 펀드 수익률이 아주 개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거기서 자펀드에다 투자하는데 각각 운영사에서 비공개로 어디에 투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개할 리도 없고 그래서 선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그 펀드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분기나 이때 운영 보고서에 알려주는 이런 일반 펀드의 투자 방식 그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선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조금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책형 뉴딜 펀드 종목이 확정되었다 이런 잘못된 뉴스나 이런 정보는 아예 무시를 하시고 미리 특정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침해하려고 하면은 낚여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이죠. 9월 29일에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첫 TV 토론회를 가집니다. 대선 전에 토론 한 3번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가 약 한 45% 정도, 그리고 바이든이 54% 정도로 한 10% 정도 바이든이 좀 더 앞서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바이든이 거의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2016년에 힐러리 때도 지지율 차이는 이 정도 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유권자 중에 10%가 TV 토론회를 보고 그 중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후보를 딱 결정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TV 토론이 한 10%의 유권자층을 가를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건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런데 일단 요번에 TV 토론회 전에 트럼프한테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에도 세금 기록을 일단 공개를 하는데 이걸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가 예전에 방송 출연을 해서 5천억 원 이상의 그 수익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건물 투자로 한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고위험 사업체를 인수해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상기돼서 자기는 사실은 한 푼도 못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그동안 전부 회피해서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10년간 트럼프의 이 세금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트럼프는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궁금합니다. TV 토론회가 중요하고요. 그림은 15분씩 토론을 진행하는 주제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각 후보의 이력 부분에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바로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처음 토론회 시작부터 이렇게 트럼프가 우물쭈물한다든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되면 토론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금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트럼프한테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완전한 승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방 정도만 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뭐냐면 일단 미국의 연방법원의 대법관은 총 9명이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8명에서 총 9명인데,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번에 사망을 했어요. 이거는 종신직이라서 죽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진보 성향이 9명 중에 총 4명이었고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이 5명이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이번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대법관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에이미 코나 연방법원 판사를 추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가 48세로 최연소 여성 후보이고요. 그리고 7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IT에서 이렇게 입양을 했고, 그리고 낙태를 굉장히 반대해서 자기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걸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력이 이렇다 보니까 여성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지지율이 좋고, 또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연방법원 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지금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11월 선거 전까지 대법관으로 딱 앉히겠다, 인준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번 우편 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거 사기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엄청난 표차를 가지고 트럼프를 이겼다 이러면은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박빙으로 트럼프가 졌다, 그럼 트럼프는 분명히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기 대통령은 연방 법원을 일단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 더 많은 득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주별로 다수 정당이 선거인단을 꾸려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공화당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방 법원에서 이 같은 결과를 승인을 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불복을 해서 안 내려온다 이렇게 한다면 뭐 트럼프를 끄집어내겠죠.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게 인정을 해주면
보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선 전에 인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표차를 벌려서 승리를 해야지만 민주당이 승산이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뭐 TV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이 밀린다거나 그러면 정말 표 차이가 근소해지고,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승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이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누가 되느냐도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림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대선 전 그리고 후에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나타낸 이 지표인데요. 보통 대선 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에 변동성이 다시 낮아지거든요. 이거는 증시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까지 증시 하락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고요.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증시가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상승 가능성을 준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경제 흐름을 잡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